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네, 오늘 2026년 7월 2일, 7월 달입니다. 목요일, 목요일이네요. 예,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9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목요일 평일인데 일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음, 아, 어제 좀 일을 열심히 했고요. 예, 어제 일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했고 집에 들어와서 좀 소주 한잔 하면서 또 야구 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갖고 있자니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일을 미리 안 잡아놨고 오늘 아침에 그냥 가까운 데나 그냥 있으면 하든지 말든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영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또 하나 주식이 그냥 폭락을 해서 기분이 상당히 언짢아져가지고 더더욱 일하기가 싫어져서 그럼 오늘 쉬지 뭐.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하자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지금 1시인데 3시부터 이제 수영장이 문을 열기 때문에 3시 이후에 수영을 갔다 오고 정기현이 산책도 좀 시키고 그 전에 공부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7월 2일이니까 6월달 결산을 좀 해야 되겠죠. 6월달 결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의 6월달 제 삶의 흔적입니다. 공부 38번, 일 19번, 참선 6번, 운동 9번, 영화 강의 8번 해서 총 80번.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은퇴라고 예, 새로 적어놨는데요. 저 오른쪽의 것들은 제가 바라는 것들, 저의 바람들을 좀 적어본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동해바다 집, 캠핑카, 세차 이렇게 적어놨는데 은퇴를 또 오늘 새로 하나 적었습니다. 정말 은퇴하고 싶습니다. 예. 쓸데없는 소리 같고요. 뭐 그래도 뭐 돈도 있고 해야 은퇴를 하죠. 자, 오늘 새 책 들어갈 텐데요. 자, 무로부터의 우주 과학책입니다. 자, 이 책을 이제 오디오북으로 할 텐데요. 전에 읽었던 빅뱅 어제가 없는 오늘 재밌게 읽었는데 마지막에 용어 해설이라고 있어요. 이 용어 해설을 읽고 무로부터의 우주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어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용어 해설: 균질성, 르메트르나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모형과 같이 초기의 우주 모형에 부여된 특성으로 물질들이 우주 전체에 거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도플러 효과: 관찰자에 가까워지는 혹은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광원에서 나온 빛은 그 파장이 변화한다. 크리스티안 도플러가 1841년에 처음으로 음파의 높낮이 변화를 설명하며 이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현대의 천문학자들은 전자기파에서 관찰되는 색깔의 변화에 이를 적용한다. 별이나 은하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청색 쪽으로, 즉 파장이 짧은 쪽으로 편의되어 있다면 지구의 그 빛을 내는 별 혹은 은하가 지구의 관찰자를 향해 접근하는 것이며, 반대로 적색, 즉 스펙트럼에서 파장이 긴 쪽으로 편의되어 있다면
지구의 관찰자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고 본다. 예. 드시터 모형. 네덜란드 천문학자인 드시터가 1917년에 제안한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해 1. 아인슈타인의 우주해가 유일한 것이 아니며 2. 공간적으로 평평하고 무한한 시공간 모형이며 기본적으로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형에서는 시공간 내에 들어온 물질의 입자들이 서로 멀어지는 이상한 효과가 있다. 나중에 르메트르는 드시터의 해를 다시 해석하여 그것이 사실은 팽창 우주의 제한적이지만 첫 번째 모형이라고 했다. 프레드 호일은 드시터의 모델을 기초로 하여 정상 우주 모델을 구성했으며 구스가 1979년에 주장한 급팽창 이론도 드시터의 해를 바탕으로 했다. 드시터 효과. 아서 에딩턴이 처음 사용한 용어 드시터 모델에서 입자들이 멀어지는 현상과 적색 편의를 지칭한다. 그러나 에딩턴뿐만 아니라 드시터 자신도 그처럼 입자들이 멀어지는 현상을 우주의 팽창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등방성. 아인슈타인과 르메트르 그리고 다른 여러 우주학자들이 주장한 우주의 특성으로 우주는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보인다. 우주 배경 복사의 측정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람다 우주상수 참고. 르메트르의 모형. 이 모형에서 우주는 차갑고 고밀도인 씨앗 혹은 원시 원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양의 우주상수와 함께 급속히 팽창하다가 별과 은하가 진화하는 정체기 혹은 쉬는 시기를 지나 다시 팽창이 가속된다. 먼지해.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해. 1932년 르메트르가 슈바르츠 실트의 해를 재해석하기 위해 제안했다. 액체로 구성된 균일한 밀도의 구를 가정할 경우 압력은 무한대가 되고 슈바르츠 실트 한계에서 특이점이 만들어진다. 그 대신 르메트르는 먼지만 있고 압력이 전혀 없는 구를 제안했는데 슈바르츠 실트의 한계점에서 만들어지는 특이점은 단지 현상적으로 파악한 것일 뿐이며 반경이 붕괴되어 특이점의 반경이 0으로 되는, 즉 R은 0인 모형이 이론적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1932년 르메트르의 해를 이용하여 나중에 블랙홀로 불리게 되는 모델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분광학.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 19세기에 태양과 별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에는 그 전체를 구성하는 화학적 원소에 해당하는 흡수선이 나타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선들이 실험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특징적인 흡수선들에 해당한다면 그 빛을 내는 별이나 가스 성운들의 화학적 구성을 추정할 수 있다. 빅뱅. 프레드 호일이 1950년 우주의 특성에 관한 라디오 강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호일은 우주의 상대론적 모델을 이 용어로 설명했는데 르메트르나 가모프가 주장한 것과 같이 초고농도로 압축된 상태 혹은 특이점에서 우주의 진화가 시작되는 대폭발을 의미한다. 세페이드 평광성. 세페이드 평광성. 시간에 따라 밝기가 변하는 별인 델타 세페우스의 이름에서 따온 평광성의 한 유형. 1912년 헨리에타 스완 리비트가 세페이드 평광성들의 맥동 주기와 그 밝기 사이에는 거의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맥동의 주기가 길수록 더 밝다. 세페이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그 별이 발견된 다른 은하까지의 거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1925년 에드윈 허블은 M31, 즉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발견한 세페이드 병광성을 이용하여 지구로부터 성운까지의 거리를 80만 광년으로 계산했다. 이로부터 우리 은하수의 일부로 생각되던 안드로메다 성운이 사실은 독립적인 별개의 은하임이 확신하게 되었다. 슈바르츠-실트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적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최초의 완전한 해. 독일의 천문학자 슈바르츠-실트가 1916년 사망하기 얼마 전에 발표했다. 슈바르츠-실트는 균질한 액체 상태의 우주에서는 전체의 반경이 R은 2gm/c제곱 가로 열고 G는 중력상수, M은 천체의 질량, C는 빛의 속도 가로 닫고 까지 수축되는 특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이러한 반경을 블랙홀에서 사건의 지평선이라 부르는데, 이 반경에서는 빛조차도 별을 빠져나올 수 없다. 르메트르는 나중에 특이점의 이와 같은 반경은 단지 비상적인 것일 뿐 다른 좌표와 가정을 적용하면 R은 0인 특이점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스펙트럼, 분광, 전자기파, 가로 열고 빛, 가로 닫고 전자기파가 파장에 따라 펼쳐져서 분포된 모양. 천문학자들은 별이나 은하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해 화학적 구성, 적색 편이, 거리, 그리고 겉보기 속도를 알아낸다. 시공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4차원 좌표 체계. 시공간은 3차원 공간의 좌표축 x, y, z 가로 닫고 좌표축과 시간축 t로 이루어진다.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상태. 아인슈타인이 1917년 논문에서 제안한 우주 모형이다. 정적이면서 4차원적인 구의 형태로 우주상수에 의해 붕괴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물질은 한정되어 존재하지만 시공간의 경계는 없다. 에딩턴 모형, 르메르트 에딩턴 모형이라고 한다. 초기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상태에서 팽창하여 드시터의 텅 빈 우주 모형으로 가속된다고 보는 우주 모형으로 르메트르가 처음에 생각했던 형태다. 나중에 르메트르가 우주의 기원으로 원시원자 이론을 제안한 이후에도 에딩턴을 포함한 많은 우주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우주 모형을 더 선호했다. 이 모형에는 시간의 시작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낮게 웅성거리는 것으로 감지되는 복사파로 구 온도는 절대 온도 0도를 약간 넘는 3켈빈으로 측정된다. 1948년에 가모프와 엘퍼 그리고 허먼이 빅뱅 이후 아주 뜨거운 상태였던 초기 우주가 남긴 자국으로 그 존재를 예측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수십억 년에 걸쳐 복사파는 냉각되어 현재 희미한 마이크로파로 감지된다.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연히 발견했으며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확고한 증거로 자리 잡았다. 우주상수 람다로 표시한다. 아인슈타인이 1917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초기 우주의 해를 구하면서 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가 없으면 자신이 생각한 구형의 우주 모델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풍선처럼 스스로 붕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중력장 방정식 왼쪽에 이 상수를 도입하여 풍선을 부풀린 상태로 유지하거나 시공간 형태를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르메트르는 나중에 이를 재해석하여 방정식의 오른쪽에 이를 도입하고 스트레스 에너지와 그것이 시공간의 휘어짐에 영향을 주는 음압의 척도로 보았다.
그 이후 우주 상수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우주 팽창.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우주 방정식에 의해 제한되는 우주 공간의 팽창. 알렉산더 프리드만은 1922년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을 적용하면 팽창이 자연적인 결과가 됨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르메트르가 독립적으로 이 모형을 좀 더 엄격한 이론으로 다시 제안할 때까지 프리드만을 무시했다. 원시원자 가설. 르메트르는 우주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초고농도로 농축된 하나의 차가운 점에서 시작하여 팽창한다고 주장하고 그 시작의 점을 원시원자로 불렀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주의 알이라고도 표현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보편적 중력에 관한 이론이다. 중력을 단지 힘으로만 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특성을 가진 기하학적 용어로 정의했다. 공간의 기하학 혹은 시간의 휘어짐은 질량과 에너지의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존재할 경우 빛이 휘어지고 거대한 물체의 중력장 내에서는 시계가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주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일찍부터 생각했다. 그는 기하학적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구축하면서 현존하는 모든 물질들의 종합으로 우주 모형을 제안했다. 이것은 20세기 우주론의 새로운 장을 열어 엄격한 과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적색 편의. 천체, 별이나 은하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 선이 적색 말단 쪽으로 가 있는 편의 현상으로 그 천체까지의 거리와 천체의 멀어지는 속도를 말해준다. 천문학자들은 그와 같은 편의가 도플러 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즉 관찰자를 향해 혹은 관찰자에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에서 나오는 파장은 그 특성이 변화한다. 정상 우주론. 1948년 호일이 골드 본디와 함께 주장한 우주 이론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우주가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다고 본다. 호일, 본디, 그리고 골드는 시간적 시초가 있다는 빅뱅 이론에 반대하며 우주는 드시터가 생각한 형태와 비슷하게 팽창하고 있지만 빈 공간에서 수소 원자의 형태로 물질이 계속해서 창조되므로 우주가 같은 모습으로 영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1950년대에 영국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지만 1960년대 초 퀘이사의 발견 등 천문학에서의 여러 발전들은 먼 과거의 우주가 현재의 우주와는 크게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호일은 그 후에도 계속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며 보완했지만 마침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됨으로써 정상 우주론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초신성 제1A형. 별이 진화의 최종 단계에서 죽어가면서 격렬하게 폭발하는 모습. 쌍을 이룬 백색 외성으로 물질의 유입이 발생하여 태양의 약 1.4배 정도인 특정 한계 질량 가로 열고 인도계 미국 천문학자인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의 이름을 따서 찬드라세카르의 한계라 부른다. 가로 닫고 특정 한계 질량에 도달하면 폭발하게 된다. 그러한 초신성의 밝기는 그 별이 발견된 은하 전체보다도 밝다. 1A형 초신성의 밝기를 이용하면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할 때보다 더 정확하게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 초신성 제2형. 질량이 최소한 태양의 8배 이상인 별이 폭발하는 모습. 핵융합이 모두 일어나서
별의 중심이 철과 무거운 원소들이 되면 별은 중력 붕괴의 힘에 맞서 지탱시켜주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융합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별의 중심부는 뭉쳐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고 가부여운 원소로 된 바깥 부분은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다. 특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두 가지 원리 A. 광원의 속력과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B. 모든 관성계 즉 정지에 있거나 동일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좌표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물리학의 법칙들을 결합시킨 이론. 이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는 다음 두 가지다. 1. 상대방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서로 다른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들은 제3의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와는 사건의 시간을 다르게 기록한다. 2.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를 제곱하여 곱한 값과 같다. 특이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요소가 모두 무한의 값을 가지며 방정식이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되는 수학적 지점. 블랙홀이 그 예로 시공간 자체의 휘어짐이 무한으로 커진다. 아인슈타인은 관념적으로 특이점이 자신의 이론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르메트르에게 중력장 방정식에서 특이점을 피할 수 있는 해를 구해보도록 요청했다. 허블 상수 HO로 표시되는 우주 팽창 속도의 추정값이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메가파섹 가로 열고 천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529광년에 해당한다. 가로 닫고 메가파섹 떨어진 거리에서 1초당 킬로미터로 측정한다. 현재는 1메가파섹 거리당 초속 70km 정도로 추정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100만 광년의 거리에서 초당 20km다. 허블 시간 허블 상수의 역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우주의 나이. 르메트르가 원시원자 이론을 제안했을 때 허블 시간은 약 20억 년 정도로 작게 추정되었다. 나중에 허블의 거리 추정값은 다시 계산되어 1948년 40억 년까지 늘어났으며 팔로마산 천문대에서 허블의 후임이 된 앨런 샌디지는 이를 100억 년으로 추정했다. 현재 허블 시간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로 생각된다. 138억 년이라고 하죠. 지금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는. 자, 허블의 법칙,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적색 편의 정도로 결정되는데 거리에 비례한다.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V는 HO 곱하기 R 가로 열고 V는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 HO는 허블의 상수, R은 은하까지의 거리 가로 닫고. 르메트르는 1927년에 발표한 논문의 기존 데이터에서 이미 허블의 법칙을 도출했는데 허블이 은하가 멀어지는 것에 관한 논문에서 그 법칙을 제시하기 2년 전이었다. 네, 여기까지 용어 해설이었습니다. 용어 해설 잘 읽었고요. 요걸 안 읽었네요. 옴기니의 글 읽어볼만 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옴기니의 글, 현대 우주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과학, 특히 천문학과 우주론에 관심이 많았던 역자는 고등학교 때 뉴턴의 중력에 대해 배우면서 우주의 천체들이 중력으로 서로 잡아당긴다면 서로에게 점점 다가가서 결국 한 점으로 붕괴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게 생각했었다. 오, 천재시래요. 아인슈타인에게도 이것은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서로 밀어내는 힘인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자신의 중력장 방정식에 도입함으로써 우주의 붕괴를 막고 우주를 정지된 상태로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곧 우주의 팽창이 확인되자 그는 팽창만으로 우주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주상수의 도입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 후 과학자들은 가로 열고 이들은 아인슈타인을 절대적으로 신봉한 학자들이었다. 가로 닫고 우주상수가 없다고 받아들였다. 즉 우주상수 값을 0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중력에 의해 점차 감소해야 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1998년 초신성에 대한 관측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빅뱅 후 70억 년까지는 예상대로 감소했지만 그 후부터는 그리고 현재에도 오히려 팽창이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천체들이 중력을 통해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오히려 더 빠르게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이 처음 제안한 우주상수가 다시 도입된다. 서로 밀어내는 힘인 우주상수의 존재가 다시 인정된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말까지 우주로는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정지된 상태의 우주에서 빅뱅과 팽창 우주로 그리고 현재와 같은 급팽창 우주로 거의 한 세기 동안 숨가쁘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앞으로 전개될 모든 우주 이론과 관측 결과들을 예견한 사람이 있었으니 벨기에의 가톨릭 신부 조르주 르메트르였다. 이 책은 신을 믿고 따르는 신부이면서도 가장 무신론적 주제인 우주의 시작과 진화를 연구한 르메트르의 일생과 학문을 다룬 과학 저술가인 저자 존 파렐은 어려운 과학 및 수학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서 우리를 우주의 시초인 무한대 온도와 밀도의 원시원자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멀리 아무것도 없이 절대온도 0도에 가까운 우주의 끝까지 흥미로운 여행을 안내한다. 폭발과 팽창, 감속 그리고 가속을 거듭하는 우주의 시간여행을 즐겼기를 바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까지 함께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2009년 5월 진선미. 예. 비로소 이 책을 이제 다 읽은 것 같네요. 네, 2009년 5월. 네, 진선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무로부터의 우주 읽을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아.
자, 무로부터의 우주 시작하겠습니다. A Universe from Nothing. 로렌스 크라우스 지음, 박병철 옮김. 우주는 왜 텅 비어 있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먼 미래의 우주를 바라보는 클라우스의 관점은 역설적이면서도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다. 과학이 거꾸로 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리처드 도킨스 후문, 승산출판사. 자, 로렌스 크라우스. 우주론 학자로 널리 알려진 로렌스 크라우스는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교수이며 우주의 기원과 생명체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동대학원에서 추진 중인 오리진 프로젝트의 수장이기도 하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뛰어난 대중과학자로 인정받은 그는 그동안 300여 편의 논문을 비롯하여 스타트rek의 물리학, 퀀텀맨 등 8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국제무대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크라우스는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로서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을 결합하여 암흑물질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상대성 이론과 뉴트리노 천체 물리학도 연구하고 있다. 1982년 클라우스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1985년에 예일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993년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물리학 과장을 지냈으며 2008년에 애리조나 주립대학으로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클라우스는 신문과 잡지사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종종 라디오와 TV에 출연하는 등 과학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2013년 4월에는 무신론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와 함께 주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 언빌리버스가 개봉됐다. 영화는 무신론자로 유명한 두 과학자가 전 세계를 누비며 대중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스티븐 호킹, 샘 해리스, 리키 제바이스, 카메론 디아즈, 우디 앨런, 코맥 메카시, 마이클 셔머 등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다. 찾아봐야겠네요. 더 언빌리버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준 토머스, 패시, 낸시 그리고 로빈에게 앞에 추천의 말이 있는데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추천의 말. 클라우스는 전체 물리학의 복잡하고 난해한 개념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보기 드문 재능을 갖고 있다. 그 비결 중 하나는 그의 탁월한 유머 감각이다. 이 책은 특정 집단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관점에서 전체 물리학의 역사와 현주소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다.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저자는 물리적 세계의 기묘함에 깊은 경외감을 갖고 있다. 게다가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꽤 강하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우주론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출 때까지 물리학자들은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물리학자 노렌스 크라우스는 그의 신간 무로부터의 우주를 통해 물리학이 걸어온 길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이 정도로 훌륭한 책을 썼으면 조금은 자축하는 분위기를 내비칠 만도 한데 크라우스의 글은 끝까지 덤덤하고 냉정하다.
과학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자세도 참으로 솔직하다. 저자의 말대로 불안정한 무는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경이로움과 함께 지적 탐구심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무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네이처. 첨단 물리학을 소개하는 탁월한 안내서이다. 클라우스가 무로부터의 우주에서 우아한 필체로 설명한 바와 같이 팽창하는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은 무에서 시작되었다. 클라우스는 어렵고 딱딱한 과학을 쉬운 어휘로 풀어내는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저자는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제시한다. 자세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결코 지루하지 않다. 시간과 공간은 완전한 무에서 탄생했다. 크라우스의 설명에 의하면 무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서 이로부터 유가 필연적으로 탄생했다. 무로부터의 우주는 쉽게 읽히면서도 상당한 정보를 담고 있는 화제작이다. 뉴 사이언티스트. 우주가 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 무한한 무로부터 물리적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는 크라우스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면서 우주에 대한 경의를 더욱 실감나게 일깨워준다.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라이브러리 저널. 저자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친다. 우주는 신비로 가득 차 있지만 우주의 기원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 사색적이면서 매력적인 책, 그러나 골치 아픈 문제를 회피하거나 대충 읽는 독자들을 위한 책은 아니다. 커커스 리뷰. 클라우스는 우리의 우주가 창조주의 손을 거치지 않고 놀라운 역학적 과정을 통해 무에서 탄생했다고 단언한다.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데에는 위대한 과학자들의 발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그중 최고봉은 단연 아인슈타인이다. 그러나 클라우스가 제시하는 개념들은 매우 분명하고 독창적이면서 설득력이 있다. 그는 우리가 초기 지구의 지도 제작자라면서 한때 상상만 할 수 있었던 세계로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 난해한 수수께끼를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마더 존스. 뛰어난 작가이자 재기 넘치는 달변가이며 과학 분야의 만능 스토리텔러 로렌스 클라우스가 들려주는 우주론. 우주와 관련된 역설을 과학적으로 풀어냈다. 또한 이 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인식하고 깨닫게 된 한 진실한 과학자가 경이로운 우주에 헌정하는 찬양가이기도 하다. CBC 뉴스. 팽창하는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탁월한 안내서이다. 최근에 우주론을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이 출간되었지만 이 정도로 목적을 충실하게 이룬 책은 드물다. 저자는 거침없는 필체로 우주를 이해하는 데 신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외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로렌스 클라우스의 무로부터의 우주는 스릴 만점의 현대 우주론 입문서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모든 만물은 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참으로 탁월하면서 애착이 가는 책이다. 샘 해리스. 지성의 심연으로 이끄는 탁월한 안내서. 클라우스는 우주의 특성을 설명하는 최신 이론을 소개하면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흥미로운 책이다. 마리오 리비오. 생생하고 재기 넘치면서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책이다. 저자인 클라우스는 경의와 흥미로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우주를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다.
설득력과 재미를 겸비한 책이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최근 들어 과학자들의 뛰어난 통찰과 놀라운 발견이 우주를 뒤흔들었다. 그 격동의 항복판에 로렌스 클라우스가 있다. 그는 넘치는 활력과 탁월한 기지로 놀라운 우주 이야기를 멋지게 풀어냈다. 우주는 왜 텅 비어 있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심오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면서 클라우스의 통찰은 절정에 달한다. 프랭크 윌책. 똑 부러지도록 명쾌한 책. 로렌스 클라우스는 우리의 복잡다단한 우주가 고밀도의 뜨거운 상태에서 태어나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과학자들이 만물이 탄생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마틴 리스. 로렌스 클라우스는 타고난 유머 감각과 뛰어난 언변 그리고 명쾌한 논리로 우주는 어떻게 무에서 태어났는가라는 심오한 질문에 과학적 답을 제시하고 있다. 신화과 철학은 이 질문의 늪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과학은 현실적인 답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모호한 논리와 신화에 집착하는 형이상학을 상대로 거둔 물리학의 위대한 승리다. 클라우스의 흥미진진한 강의는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한다. 앤서니 글레일링, 뉴 칼리지 오브 더 휴머니티스 총장. 서문, 페이퍼백 서문이 있는데요. 조금 길고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겠는데요. 금방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